저기 야간반이 지금 한 10분 정도 늦어요. 그 주간반은 저당권 그 개념까지 가르쳐 줬는데 야간반이 좀 유추권까지 있으니까 10분만 저번에 배웠던 거를 기억 재산입시고 다시 하자는 거고. 그 335페이지에 그 저당권을 다시 펴세요. 저당권의 그 특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채권자가 저당권 하나 설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저당권은 이제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계약이 필요하고 두 사람 사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체라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고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을 하고 저당권의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하고 대신 이제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 파악하고 있다가 변제에 변제하면 경매에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한다. 이게 저당권의 특징은 다를 것이고 따라서 이제 거기 앞에지 335페이지에 쓰였는 건 다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뒤에 근대 저당권의 제도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저번에 전세권에서도 현행민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가족법은 시대 사정을 반영해서 여러 번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산법은 60년이 지금 변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을 못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우리 민법상 이 저당권 제도도 시대 사정에 맞지 않는 아주 뒤떨어진 구닥다리 저당권 제도가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 거기 책에 쓰여있는 이 근대 저당권 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데 우리 저당권 제도는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거리가 멀더라. 따라서 앞으로 민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시대 사정에 맞게 저당권을 대폭 개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 따라 그렇게 시험에 나올 일 없고 그 다음 저당권을 성립해서 여기가 저당권이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계약이 필요하고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례 몇 개가 시행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러면 누가 저당권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가? 부종성 때문에. 부종성은 이제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서 저당권을 성립한다. 이게 부종성이기 때문에 채권 갖는 자가 저당권자가 될 거란 논리학적으로. 따라서 이제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 주의할 거. 나는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채권자가 저당권자다 이런 설명한 적 없다고. 그건 초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부종성을 가르쳐야 돼. 시험도 여기에 초점 맞추고 부종성 때문에 여기 핵심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따라서 이제 채권자 위의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부종성에 반하니까 원인무효다.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원인무효다. 다만 이제 최근의 판례 추세는 최근 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일단 3자 합의가 있고 두 번째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여기 이제 최근 판례 추세인데 이 판례라고 하는 것도 그 똑똑한 대법관들이 똥사대게 아무렇게나 지 뭐 한 대로 판결 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원리는 다 똑같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저당권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이 판례가 가등기 담보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도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우리 시험은 저당권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최근에는 전세권에서 이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가등기 담보교는 우리 교재는 설명 안 되는 나중에 요약집 공부할 때 이거는 공부할 것이고 전세권의 경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 305페이지 보면 저번에 체크하고 넘어온 판례가 2, 3번 두 개가 있어. 그게 여기에 해당되냐.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설정자도 이제 마찬가지란 말이야. 설정자는 이제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부종성 때문에 채무자가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될까라고 말할게. 그래서 이 설정자의 경우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개념을 특히 정확히 숙지를 꼭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물상보증인인데 이 물상보증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특징이 이런 거니까 문제 풀 때 이런 것만 주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자 요구를 했다. 그러면 담보로 정할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없더라.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친구가 이 1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그럼 이 친구, 이 사람이 이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이런 자를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위에 물적 담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 이런 자를 이제 물상보증인 그러는데 이 물상보증인이 우리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보증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 저 보증인은 채무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채무자 돈 빌린 자가 돈 안 갚으면 만약에 보증인이다.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청구를 하는데 여기 물상보증인은 글자 그대로 물건 위에 보증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상보증이니까 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고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한도 내에서 책임만 지고 끝난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변제를 안 하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를 못하고 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만 지니까 경매에 들어가면 소유권 상실. 대신 소유권을 상실할 물상보증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거. 내가 당신 채무 때문에 아파트 날라갔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거나 마찬가지란 말. 그러니 그 금액을 상환해 달라. 구상권 행사. 따라서 물상보증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문제 풀 때 안 틀리니까 정리 반드시 하고. 그 다음 저당권은 객체 집에서 읽으면 될 것이고 민법에서는 이제 부동산하고 권리 중에서 재산권 전세권 기타 이제 민법의 특별법에서 이런 게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고 피담보 채권 금전 채권이 필요 없다 집에서 있고 법률의 규정에서 저당권이 성립한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 저당권은 이제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원칙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우리 민법상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제발 부탁하건대 정말로 제 하자는 대로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 따박따박하고 좀 비교하면서 공부하라고. 여기 이제 법정 저당권이 흔히 말하는 법정 저당권하고 그냥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당권 설정 계약 처리를 필요 없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자동으로 저당권 취득하니까 여기 법정 저당권의 현행법상 총 4개가 인정이 되고 전문다 외우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2개, 특별법에 2개. 그러니 법정 저당권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 돼요. 요거 반대로 요게 이제 임대차에서 나오는 649조 이런 경우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 되는 법정 저당권이 토지 임대차에서 요 우리 토지 임차인이다. 얘가 건물을 지었다. 임대차는 유상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자 반드시 차임을 지불해야 되는데 차임을 연체하더라. 이때 저 임대인이 자기의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했다. 그럼 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이 앞으로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이 건물 위에 자동으로 저당권 설정이라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성립. 요게 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딱 인정이 되는 법정 저당권 한 개인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이유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은 토지 임대차야 되고 임차인이 건물 짓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 건물을 소유해서 채권이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실무상으로 거의 없을 거니까 이 649조가 적용될 일은 별로 없고, 적용될 일이 별로 없는데 시험에 내는 것도 또라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법정기상권과 반대로, 법정기상권 총 4개가 인정이 되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 되는 법정저당권이다, 이런 의미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666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이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저당권이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으로 성립이 되지만 666조는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시험에 낼 일은 없을 것이고, 이 근본원칙을 지켜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얘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 내지는 보수 채권을 갖는다. 완성한 건물 위에다가 자기 보수 채권 또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급인에게 완성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를 한다. 요게 이제 666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이건 이제 우역하고 달리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된 게 아니고 이 완성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청구만 하기 때문에 얘가 그 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지 저당권이 성립되는데, 얘가 노 거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대신 이제 이런 경우는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준 것처럼 얘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할 요랑으로 이 건물을 만약에 점유를 했다,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치권이 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까, 실무상으로. 따라서 666조는 실무상으로 별 써먹을 일 없는데 시험에 내는 놈도 나쁜 놈이고, 그 다음 저당권으로 미치는 표담보 채권의 범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출제가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하나는 이제 목적물의 범위인데, 우리 교재는 이제 목적물부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목적물은 이런 걸 묻고자 한다는 거야. 지금 이 건물이 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성립이 됐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변제하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건물을 경매에서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말이야. 얘가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임대를 줬다.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건물을 정개축했다. 이때 이 정개축 부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미치면 세트로 경매,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우리가 소유권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합을 배웠다는 거. 그때는 엄청 주지를 시켜줬어요. 부동산에는 부합 자체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게 저당권에서,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당권에서도 이 부합물에 관한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앞에서 배운 원리를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이게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건물에 부합이 안 되니까 256조 단서에서 부속시킨 자 임차인 소유니까 이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정개축 부분에 안 미치겠지만, 거꾸로 이게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 된다, 그럼 이게 한 몸이 됐으니까 당연히 부합물에도 저당권 미친가 세트로 경매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니까. 첫째로 이제 목적물의 범용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런 부합물이었고, 또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주유소다. 주유소의 회원 가치를 높이려면 여기에 보조적으로 주유기가 부착이 되어야 된다. 주물, 종물.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갖춰더라. 따라서 주유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은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주유기에도 미친다. 세트로 경매 들어간다. 두 번째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종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 경우 이제 건물은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하더라. 해서 얘가 내 거니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따라서 제3자 병에게 임대를 해주고 차임을 받았다. 법정과실. 이게 누구 거냐? 여기에도 저당권으로 미치고 저당권자가 가져가는가? 목적물 점유는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저당권 설정자가 하기 때문에 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 과실 취득권은 설정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흐르기가 안 미치니까 세 번째로 논의되는 문제가 과실. 이때 이제 여기 부합물에 저당권을 미친다 하는 거는 여기 책에 쓰였는 거 백날 외우고 지지고 볶고 해봐야 문제 손도 못 대니까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라고. 소유권 부분에서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기 있는 거 아무리 외워볼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험에서 유달리 지금 많이 물어보는 것이 여기 지금 저당권 흐르기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이게 이제 358조인데 요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이걸 지겹도록 지금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어요. 원칙은 이제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당연히 저당권 흐르기 미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 흐르기 미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임의 규정이다. 요즘 상상을 초월 동안 많이 물을까 요거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물과 관련해서는 이 동일한 논리가 종된 권리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된다. 이거는 기초 입문과정부터 이제 가르쳐 준 건데 동일한 주종관계는 항상 법률적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종물에 관한 논리가 종된 권리에서 적용되니까 이에 관한 판례들이 시험에 엄청나게 쏟아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 토지를 빌려서 을이 재산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취득 토지 사용권이 A한테 있다. 해서 이제 건물을 족조를 했다. 그러면 얘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갖는 권리, 땅 사용권이 있어야지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재산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종된 권리 1위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이 을이 건물 낼 거니까 얘에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다. 저당권 흐르은 건물에는 당연히 미치고 이때 이 건물을 소유한 종된 권리도 저당권을 미치는가? 여기 종물 이론이 종된 권리와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게 주, 종 따라서 종된 권리도 저당권을 미친다. 따라서 결론 얘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 B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매수인 경락인에게 이 건물을 소유한 재산권, 전세권, 임차권이 이전이 된다. 따라서 이 이제 비낙찰자가 건물을 소유한 이 권리도 갖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A한테 건물 철거 청구 못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저당권 흐르기 여기에 안 미치면 얘가 낙찰을 받으면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지 건물을 소유한 이 권리는 얘가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하면 건물 날라간다면 이런 거는 절대로 이 건물 낙찰받으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재산권, 전세권, 임차권이 이제 종된 권이니까 낙찰자 매수에 같이 이전이 되는데 이때 저번 시간에 지역권 할 때도 내가 그런 걸 가르쳐 줬지만 여기 재산권,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말이야. 이게 지금 얘한테 이전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재산권, 전세권이 매수액 이전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가? 186조인가? 아니면 등기 없이 자동 이전되는가? 187조인가? 저번에 지역권에서 가르쳐 줬대요. 법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전 따라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187조다. 이게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집합 건물이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거냐 등기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곳곳에서 지겹도록 튀어나오니까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 이거 똑같이 여기 이제 갑이 아파트 400로 소유자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을 소유를 하려면은 당연히 단독 건물과 똑같아요.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되고 그거를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사용권, 등기법에서는 이걸 대지권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이 전유 부분 이외에 제3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 효력은 전유 부분의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따라서 여기에 경매 들어가면 낙찰자는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을 한다는 거.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등기법에서도 이미 배웠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민법 시간도 배우겠지만
여기 전유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원래 분리 처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으로 여기에 미친다고. 근데 이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야.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전유부분이 처분이 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도 일이 되겠지만 이 일체성은 배제될 수 있다는 거야.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양자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그 말. 이렇게 이제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지문 잘 보고 정답 고르는 거예요. 규약 등에서 양자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경우는 전유 부분이 왜 저당권이 전반번 설정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으로는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는 안 그러지 안 미친다고 말이야. 지문을 잘 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집합금을 해서 일체성을 띠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전유 부분하고 저번에 민법 시간에도 물권법 시간에도 가르쳐 줬어요. 뭐하고? 공용 부분에는 지분도 일체성을 띈다고 말이야. 마찬가지로 전유 부분하고 여기 대지 사용권도 원칙 일체성을 띈다고. 양자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근데 여기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절대적으로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분리 처분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전유 부분이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개정되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따라서 이제 된다고. 따라 집합금법 13조 3항에 보면은 이게 절대적 일체성을 띠고 양자 분리 처분은 원천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다고. 187조다 그 말이야. 근데 요거는 일체성을 띠니까 양자 분리 처분 불가능하나 위에가 있단 말이야. 규약 등에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는 이게 분리 처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기 전유분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에 저당권을 안 미치니까 물론 등기법에서 등기와 관련해서 이미 다 배웠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정리 정도는 되어 있지 않는가. 책에 보면은 여기 새파란 부분에 색칠한 부분에 판례된 그 위에까지 한 개 빠짐없이 다 씌었으니까 집에 가서 있고. 과실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정하기 때문에 원칙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친다. 원칙을 딱 전제를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위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의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나중에 돈을 한 것 보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저번 주에도 지급도록 가르쳐줬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으니까 네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걸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경매 절차에 이제 협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단 말. 이 이야기를 지금 4시간만 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고 해서 동건물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되면은 얘는 이제 경매 절차에 협조를 좀 해야 된단 말. 근데 계속 과실을 취득하다 보니까 과실 취득하는 점에 경매 절차 협조를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 따라서 경매 절차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 더 이상 얘가 목적물부터 과실 취득 못하도록 막는 거요. 따라서 위에가 있다는 거.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는 저당 목적물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예외적으로 미친다. 얘가 더 이상 과실 취득 못한다는 거. 그래야 경매 절차에 신속 협조를 해주니까. 이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항상 물어보니까 원칙 점유는 예가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안 미친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당 목적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예외적으로 미친다. 뒤에 물상되는 점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이 말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의뢰가부로부터 1억 원 빌렸다. 나중에 변제 안 하면은
저당 목적물을 경매 청구해서 매각된 게 우선 변제받는다.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이게 원본에 불과하고 그동안 이자도 이제 또박또박 내야되는데 이자를 연체해서 연체 이자가 있더라.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는 목적물 점유가 하기 때문에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후순위 고려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가 서 얘가 배당을 받으니까 얘한테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얼마를 배당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자가 이자 연체한 것들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매각되면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원본 위에 연체된 이자도 우선 변제 받는가? 우선 변제 받아가면 그만큼 배당목 줄어들고 연체된 이자는 배당 얘가 못 받는다 그러면 이자와 배당금 늘어날 것이고 해서 이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후순위 고리자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법은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나중에는 이제 이 조문이 워낙에 중요한가 360다 이게 머릿속에 탁탁 입력될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조문 숫자까지. 여기 36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놨다고 말이야. 첫째,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에 해당이 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에 포함이 돼야지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런 이야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본, 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차무 불량으로 하는 손해배상.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할 건데 차무 불량으로 하는 손해배상 그랬으니까 모르면은 애울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짚어요. 차무 불량, 변제액에 채무 이행 안 했다. 차무 불량. 이론에서 얘가 입은 손해가 뭐가 있느냐 그대로 따져보라 말이야. 거꾸로 얘가 변제액에 변제를 했다라면 얘는 1억 원을 다른 놈한테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고 이자노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변제액에 변제를 안 하니까 채무 이행 안 하니까 돈 다른 놈한테 빌려주고 이자노를 못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답 나왔단 말이야. 채무분으로서 얘가 입은 손해는 뭐냐? 요 이자만큼 손해를 본 거야. 돈노를 못 했으니까. 따라서 채무불이나 손해배상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줄여서 지연 이자, 변제액에 변제 안 했다 지연, 그러면서 입은 손해 돈노를 먹어서 이자만큼 손해 입었다. 그래서 명칭이 지연 이자 또는 지연 배상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 이자하고 지연 이자 똑같은 이자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 없이 담보가 돼요. 제한 없이 담보된다 이 말은 여기 연체된 요 두 번째 이자는 얼마가 됐든 매각되면서 싸그리 얘가 우선 변제 받는다 요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 대신 이제 여기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후순위 고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안에서만 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 요리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요거는 제한 없이 담보가 되고 요거는 제한을 하는가. 지금 여기 세 번째 이자가 차무 불량으로 해서 얘가 입은 손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이자를 말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두 번째 이자는 이거하고 반대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이자, 돈 갚을 날까지도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이자를 말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변제기 도래하기 전의 이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2번이 이자가 몇 번으로 바뀌는 거야. 3번 지연이자로. 이해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이제 답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 지금 후순위 권리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어야 배당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돈 빌려주면 걔 박살난다고. 그래서 이제 경매대 가면 얘가 얼마 배당받고 내 몫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놓고 원본 이자 나왔으니까 계산 딱 하고 이거는 금방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세 번째 지연이자라고 말이야. 얘는 이제 순전해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얘가 변제액에 변제 안 하면
얘가 바로 경매할 것이다. 요리 생각했단 말이야. 잘 모르니까. 근데 변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바로 경매 안 하더라. 이유 원본의 지연이자가 계속 플러스 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경매 안 하더라고 말이야. 해서 2년쯤 지났을 때 비로소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더라. 그럼 지연이자가 2년분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를 싸그리 얘가 우선 변제 받아가면 얘는 배당 뭐 없으니까 개박살날 거란 말이야. 그걸 얘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얘가 언제까지 돈 안 갚고 얘가 언제 경매하고 예측 불가능하단 말이야. 따라 당연히 얘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 이해하면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당신이 우선 변제 받아가라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위약금. 얘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등기 보고 원본 이자, 지연 이자는 최대 원본 이행기를 경고한 1년분. 요거는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 거다 계산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배당할 때 보니까 얘가 플러스 돈 1,000만 원 더 가져가더라. 그만큼 내 배당 몫이 줄어들고 뭔고 물어봤더니 얘가 전날째 돈 안 갚으면 위약 벌금으로 1,000만 원 물어주기로 했다. 흔히 말하는 위약금 약정을 했다. 그러니 내가 1,000만 원 우선 변제 받아갔다. 이리 주장하더라. 나 그거 몰랐다 그 말. 모르는 애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위약금이 배담보 채권은 포함이 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으려면 후순위 고리자가 할 수 있도록 공시 등기가 되었을 거. 상식.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은 문제될 거 없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우선 변제가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책에다가 민사집행부 저당권자 유저당계약 3번에 강제표 지 마음대로 써놨는데 이래갖고는 저당권 공부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다시 정리 정돈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저당권도 양이 많고 뭐하다 보니까 책 쓴 애들 보면은 이 책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한 거는 물권법 총론 물권 변동을 제대로 책에 잡아 썼는가 그거 확인하면 금방 뽀록 나오고 그다음 법정지상권을 제대로 책에다 설명했는가 보면 금방 뽀록 나오고 그다음에 저당권을 제대로 책에 잡아서 썼는가 보면은 금방 아는데 아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개판을 쳐놓다 말이야. 먼저 이제 거기 1번 2번 담보권 실행 경매 유저당은 둘을 따로 떼어서 요게 지금 저당권 실행 방법을 묻는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물어보고 저당권 실행 방법은 현행법상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경매하는 거라고. 이 의뢰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건물의 채권자 저당권을 설정됐다.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야. 이게 저당권 실행 방법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따라서 경매하는 건데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임의 경매를 말하고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 시간마다 지금 가르쳐주고 왔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등기부에 배담보채권이 기재 그럼 등기 추정력은 어디에도 미치고 배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미치니까 1억 빌려준 거로 추정이 되니까 1억 빌려줬는가 안 빌려준가 굳이 따질 필요 없으니까 소송할 필요 없고 집행권을 얻을 필요 없고 딱 특징은 이제 이게 집행권은 필요 없다 점검 딱 하고 구체적인 경매 절차는 민법 시험에서 출제한 게 아니고 반복해서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서 이제 경매 절차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 시간에 배우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된 게 하나 있다는 거야. 여기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는 것이 집행권은 얻을 필요 없이 바로 경매한다는 점은 뛰어난 장점이지만 그러나 경매 절차는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10개월, 유찰되면 1년, 2년이 걸린다고. 이게 너무나 번거롭다는 거야. 따라서 번거로운 경매 절차 거치지 말고 용이하게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두 번째 유저당 특약인데 이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를 한다고 말이에요. 특징은 번거로운 경매 절차 거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변제에 변제를 못하면 이 2억짜리 건물에 대한 저당 목적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미리 약속. 이런 거를 본래 급부에 가르면서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대물 변제. 미리 약속했으니까 예약. 대물 변제 예약을 맺었다. 경매 절차 회피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아예 이걸 경매 절차 거치지 말고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리자면 팔아서 매각된 가지고 채권해서 하라고 말이야. 이런 거를 이미 환가 약정 거란다. 제3자에 간단히 팔아버리자. 얼마나 편하죠. 이미 환가 약정 거라고. 요걸 싸잡아서 유저당 변제기 이제 도래하기 전에 이런 특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번거로운 경밀철 거치지 않고 용이하게 저당권을 실행하니까 참 편리한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저당하고 토션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이 질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유질계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0만 원 빌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30만 원짜리 시계를 담보로 제공. 동산이니까 이런 거는 질권이 설정이 될 건데 동산인 경우는 질권, 부동산인 경우는 저당권. 질권이 설정이 될 건데 이 경우도 이제 돈 안 갚으면 질권자는 질물, 시계를 경매 처분해서 매각 등의 우선 변제 받아 저당권과 똑같이. 근데 30만 원짜리 시계 경매하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냐고 말이야. 그래서 저 이런 경우도 유질 계약이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야. 변제에 변제 못하면 30만 원짜리 시계에 대한 소유권 당신에 넘겨줄게. 대물 변제약, 임의 환가 약정. 이게 이제 똑같은 유질 계약이란 말이야. 저당권하고 똑같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질 계약은 우리 민법 339조에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유는 10만 원 빌려주고 30만 원짜리 소유권 취득하면 폭리 취하니까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질 계약은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유질 계약이 나오면은 무효로 고르라고 말이야. 채권자 폭리를 규제한 거니까. 우리 민법에서 폭리를 규제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시험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거는 총칙에 나오는 몇 조고? 104조고. 불공정한 범죄는 폭리 규제에서 무효로 보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취지의 제도가 유질계약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제 무효로 고르면 된다고. 이거는. 그런데 여기 지금 유저당이 유질계약하고 설명드려야 돼요. 유질계약하고 토스나 안테고 똑같은 건데 요거는 우리 민법에 금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로서 논란이 되는데 요거는 채권자 폭리를 규정해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이거는 규정이 없다는 거 우리 민법에. 그래 학자로서 논의가 분분한데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자. 대다수 학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유저당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시험에서 저당권 실행 방법은 경매하는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요. 경매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가 저당권 실행 방법에 유저당 도용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금지시킨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허용되는 거 보자 이유라고 말이야. 근데 한눈에 봐도 유저당이 설명드려야 돼요. 유저당이 채권자 폭리가 훨씬 클 거란 말이야. 이건 부동산이니까. 요건 폭리 취해봐 몇 프로 안 된다고 이게. 질권은 동산료 질권세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게 1억 2억짜리라고. 이것도 2억짜리 소유권처럼 이게 폭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근데 왜 우리 민법에서는 저거는 금지를 시키면서 요거는 허용하는가? 이게 우리 상식이 안 맞다고 말이야. 제 말 알겠나요? 따라서 이제 이 이유가 아주 시험에서 중요한데 이거는 폭리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저당은 허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리를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 여기 밑에 거가 아니라 위에 거가 이제 주로 폭리를 취할 건데 요거 자체를 가져가니까 이거를 폭리를 규제하는 방법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걸 알아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민사특별법 가르쳐 줄 건데 가담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대물변제 예약을 맺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경우는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지 앞으로 미리 뭘 하냐, 이역처리 금을해서 가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요게 뭐가 되느냐,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글자 그대로 가등기 담보로 바뀌게 된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제 답 나왔다고 말이야. 이 경우는 이제 가담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담보제도가 이제 가등기 담보로 바뀌게 되면은 이 변칙 담보, 가등기 담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별법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고 이 법률에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목적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피담보책을 뺀 것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지 비로소 번den게 하니까 폭리가 규제가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이제 가담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채권자가 중개사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여러분처럼 얄미로 어영경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걸 쫓겨고 있다고. 여러분은 가르쳐줘 써먹지를 못하잖아. 맨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논리적인 그 흐름 같은 걸 깨우쳐야지 실무 가서 제대로 써먹는데 한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뭐 가르쳐주면은 금방 1분 집중했다 그 다음에 너 혼자 해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얘가 이제 이런 걸 쫓겨고 있어요. 뭘 이제 머리를 썼느냐. 그래 이 자석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방해해서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로 바뀐다.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래? 그러면 차라리 가등기 하지 말자는 거야. 가등기 안 해버리면 가등기 담보가 안 된다고. 글자 그대로 가등기에 격려돼야지 가등기 담보가 되고 가담법이 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안 해버리면 믿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 규제를 못하니까 그러면 폭리를 취하냐. 만약 이렇게 법의 허점이 있으면은 그럼 법도 아니라 그 말이야. 에? 당연히 이걸 또 규제하는 뭐 방법을 만들어놨겠죠 법에다가. 그래서 이제 가등기가 격려가 안 되면 가등기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특별법이 아니라 우리 민법의 규제를 받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민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607조 가담법 공부하려면 이 규정을 반드시 깨우쳐야 돼. 607조, 608조 모르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 이해 못한다고. 여기 607조 이거는 가담 말고 민법이요. 민법 607조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예약 당시의 가담법 공부하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빌린 돈,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607조야. 여기 대물변제 예약을 맺을 때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면 얘가 폭리 취하겠죠. 그러니까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608조는 아예 못 재려놨어요.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요 위반한 약정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위반한 약정으로서. 그래 결국 폭리 취해서는 안 된다. 차액 있으면 돌려줘라 이런 취지라고 말. 그래서 이제 가등기가 격려가 안 된 경우는 가등기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의 규제를 받을 수가 없고 일반법의 민법의 규제를 받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민법 607조 608조에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말. 607조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이거 무지하게 써먹어야 돼요. 다음 주에 가담법에서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반한 약정 초과하면 그 이야기야. 뭐이다? 무효다 그 말. 그 초과 부분은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해서 이제 유저당 경우는 대물변제 예약 경우에 채권자가 폭리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민법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가담법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 요걸 이해를 못하면 가등기 담보나 법률은 원천적으로 공부가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야. 다음 주에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다음 뒤로 넘겨서 저당권자 우선순위. 요 두 개는
저당권 실행 방법을 말하니까 시험도 저당권 실행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당권 실행 방법이라는 거게 실행 방법. 그다음 저당권을 실행을 했을 때 그다음에 우선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게 뒤 페이지 나오는 가로친 사보인다. 얘는 지금 1, 2, 3, 4, 5 지 마음대로 막 써놔버린다. 저당권 실행 방법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했으면 매각된 거 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우선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는 가로친 4번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도 나머지는 일반 올렸다 해결하면 되니까 시험에서 주로 물어본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핵심만 좀 유념을 해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 그럼 매각되면서 자 첫째 이 참호자에게는 일반 채권자들이 엄청 많더라.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는 언제나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으로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일반 채권자보다는 얘가 항상 우선 변제 받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빌려주는 것이고 이때 이제 외에는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집중 가르쳐 줄 건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차보호법은 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런데 이 주택임대보호법이나 상가금 임차보호법은 대항 요건 갖추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계약세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임차권이 설정이 됐으면 요 매각된 가지고 임차인 등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있으면 여기다가 배당받고 다만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다 해서 이게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 착각한 사람은 무지 많던데 만병통치가 아니고 만약에 저당권이 확정일자보다 이 확정일자 가지고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으면 매각되면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겠죠. 근데 이거 갖췄던 이게 만병통치 아니라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예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받는 예외도 있고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이런 예외가 있다 지금 말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그 영유권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갑이 주택 소유자 이 을이 먼저 이제 등기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아까처럼 대항요건 갖춘 특별법에서 임차권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후순위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선순위 각종 용의권이라고 말할게.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낙찰이 되면 원칙 선순위 용의권은 글자 그대로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수익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낙찰이 되더라도 원칙 이거는 소멸이 안 되고 존속이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얘한테 이 각종 용의권을 가지고 대항을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위에가 딱 하나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그게 91조 사항인데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뭐인가요? 여러분 시험에 민사집행법에서 민법 시험에서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 나머지는 이제 뭐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니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신경 써야 될 것이 두 개 같다고. 하나는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들었어. 요게 민사집행 91조 사항인데 요건 뭐냐?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원칙은 얘가 경매 낙찰이 되면 방금 얘기처럼 선순위 전세권자 영유권은 보고되니까 이게 소멸했고 존속이 된다고.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는데 얘가 하나 있다고. 그게 민사 91조 사항이에요.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고. 나오면 이제 올리니까. 그러면 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 소멸이 되는가? 이 경우에 얘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선순위 전세권 원칙 존속이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고 충분히 보호는 돼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자꾸 경매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야.
이럴 경우는 기간 만료되기 전이지만 당신도 그냥 배당받고 이사 갚으라 말. 해서 배당 요구하라 그 말이게.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은 외적으로 소멸이 되고 순위에 따라서 얘가 1 전세금 배당받고 나머지 얘가 받고 이런 의회가 있다. 이건 나중에 주택임자 보법에도 이와 똑같은 판례가 나와. 그래서 이게 민사집행 91조 4항인데 저번 시간에 가르치는 유치권에 나온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시험에 나온다. 저번 시간에 가르치는 유치권을 가르치는 이거고 91조 5항이고 이게 뭐예요? 유치권 나온 거라고. 얘가 유치권자면 매수인에게 유치권과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어쨌다고?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그게 91조 5항이야. 요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는 전세권, 요건 유치권.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 순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10년째 지금 이게 주택이고 소유자고 얘가 이제 제일 선순위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병이 임차권을 취득을 했고 임차권을 여기 이제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 다 했다 치고 대항요건 갖췄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얘로부터 빌리고 이자가 얘한테 수순위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임차권이 끼어있다 그래서 강학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학자들 표현을 빌리면 중간 임차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관한 문제가 이제 10년째 나오고 있어요. 물권법 저당권에서 사례 문제로 주택임자 보호법 등에서 사례 문제로 또는 그냥 단답식으로 지금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이제 10년째 나오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이게 또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후순위 고르자가 경매 청구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뭐한다? 소멸한다. 민사집행이 멋지게 돼 있어.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요거는 용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용익권을 보여줄 필요 없고 얘는 채권에서만 하면 된다고. 따라서 언제나 소멸하고 순위는 배당 순위는 1로 받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게 소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야. 1번 저당권자 경매하면 싸그리 소멸한다는 알죠? 두말 거 없어. 그것이 이제 배당 받을 때 여기 이제 대항력만 갖추고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면 배당 순위가 뒤집어져요. 얘가 1번으로 받고 얘가 2번 받고 나머지가 서지가 배당을 받는다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일관계 따지니까 따라 중간에 임차권이 끼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야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얘가 3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후순위 제일 꼬레비 2번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을 때 2번보다는 선순위 1번보다는 후순위 중간 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전속합니까 이걸 집중 묻는다는 거. 이건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후순위인 중간 임차권도 따라서 소멸이 된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얘는 낙찰자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주택 명도하고 얘도 이제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확정일자 갖췄으면 1, 2, 3 없으면 1, 2, 3 이런 식으로. 따라 이 중간 임차권은 결론적으로 선순위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경매하던 제일 꼬레비 2번이 경매하던 경락과 동시에 언제나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용익권하고 저당권과 우열관계를 일단 말 바꿀 때도 안 틀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용익권하고 저당권하고의 우열관계를 딸 때는 경매 신청을 한 저당권자의 저당권 순위하고 우열관계 따지면 안 되고 항상 최고 순위의 저당권하고 우열관계 따지는 거예요. 경매는 얘가 있어도 얘하고 우열관계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냐? 선순위 저당권 언제나 소멸하니까 최고 순위의 저당권하고 우열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말 바꿀 때도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알았나요?
그다음 왼쪽까지 이제 이런 소리 됐었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을 설정된 후에 영유권을 설정된 공부했을 때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세요. 영유권이 저당권을 실행해 소멸되는 그 부동산이 최고 순위 저당권 우율로 정해진다.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중간 임차권에거나 판례를 지금 빼놨다고 말이야. 요 중간 임차권 우찌되는가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집중부로 사례가 나오는데 요걸 지금 빼놨으니까 요걸 연구 잘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 최고 순위 저당권 우율인 거 따진다 이 이야기인데 중간 임차권이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연구 잘하시라고 말이야. 우측에 넘어가서 국세 우선권과 임금채권 관계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민법 시험 나올 리는 없지만 생활 상식으로 국세 우선권과 관계는 생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세법 시간에도 배우는 건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런 건 노상 겪고 살아요. 의리가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 저당권 설정해 준다. 그럼 은행 담당자가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세금 체납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세금 체납한 경우가. 그러면 이 사업한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앞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저당권자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하고 어떤 게 우선합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에 관해서는 원칙은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열관계를 따지면 되는데 이 법정 기일은 신고 납부 방식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신고일을 법정 기일 그라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부가처분하는 경우는 고지서이자 발송일 요 날을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으면 저당 목적을 매각된 가지고 저당권자가 선배당 나머지 쓰면 세금 징수. 반대 경우는 국가 조세채권이 우선 저당 목적물이 매각되면 매각된 가지고 세금 먼저 징수 나머지 쓰면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세금 체납한 것이 공부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거야. 등기 부등이 없잖아. 그래서 항상 뭘 조사해보는 거야. 은행 담당자가 그래서 요구하는 게 납세 완납증명서 띄워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요구하죠. 이거 여러분도 저당권 설정과 돈 빌릴 때 이거를 꼭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이게 또 예외가 있다고. 요거는 그래도 법정기를 기준 우열관계 따지지만은 아예 당해서다 그래서 이 저당 목적 건물 자체를 얘가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 증여받았다 증여세, 대표 이런 당해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 불문하고 조세채권이 언제나 우선해버려. 저당권자 박살난다고. 그래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국세 같으면 세무서 가면 되고 재방서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세무과 있죠. 거기에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고. 그 다음 최근 지금 일괄경매 청구권이 거기에 나와 있고 365에 뒤에 넘기면 제3취득자 변제권 364조가 나와 있고 우측에 눈 돌리면 얘 엉망진창으로 지금 체계를 잡아 써놨는데 306조 법정에서 그 다음에 나왔는데 우리 책의 순서가 이래 버리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이것도 지금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워낙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 360 나중에 이 법조문도 다 머릿속에 톡톡 튀어나올 정도로 공부가 되어서 366조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이상권이고 그 다음에 365조가 일괄경매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364조가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에요. 이렇게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고 이게 조문 숫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세 개는 맞물려 있어.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따라서 문제 풀 때 특히 사례 문제 풀 때 이 관련성을 이해를 못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이게 순서를 우리 책과 거꾸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먼저 360조 법정이사건 이해를 해야지 365조가 이해가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나온 것이 요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364조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에 지금 거꾸로 써놨다고 해요. 그럼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 한다고 이게. 따라서 거꾸로
360조 법정사건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이해해야지 365조 일괄 경매권이 왜 인정이 되는가? 요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니까. 그럼 순서를 요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먼저 써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해서 이제 요 세 개는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사를 먼저 푸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사를 붙이라는 거예요. 먼저 360조 법정이사건은 저번 시간에도 예는 들어줬어요. 이 360조 법정이사건하고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 두 개가 실무에서 특히 경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따라 우리 시험에서도 이 두 개가 집중 시험에 나오는데 그때 스토리는 똑같은데 뭘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을 잘 살피라 그랬죠. 요거는 딱 정해졌다고. 뭐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요? 저당권 실행 결과. 요거는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매매를 비롯해서 다종다양하니까 요거는 시험을 낼 때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에 따라서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니까 요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지만 요거는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은 절대로 안 물어본다고 그렇게 했죠. 딱 하나니까 저당권 실행 결과 그게 차이죠. 그러면 여기 366조는 스토리 이런 거고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얘가 가백에 돈 빌리고 토지 위에다만 예컨대 저당권을 설정했다. 순서 밟으면 돈 안 갚았다. 토지만을 경매 신청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원래는 철거해야 되지만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건 재산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우리 법 366조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소유하게 한 재산권이 자동 성립. 366조 법률을 규정해서 자동 성립. 그래서 법정지상권 명칭이 366조에서 인정하니까 366조 법정지상권.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인정이 되니까 얘는 얘한테 철거 청구 못함. 여기가 366조 법정지상권이야. 다음 스토리. 동일인 소유였다가 뭐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진다? 저당권 실행 결과.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요리 가는 거요. 간섭법상 법정사고로. 이거는 담보권 실행 경매. 요게 이제 366인데 366조 법정사건 성립의 요건으로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말이야.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뭐야 되느냐? 현존에 있어야 돼. 지금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따라서 거꾸로 이런 경우 우측에 지금 이게 나대지고 나대지에서 건물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자가 나중에 여기에 건물을 축조를 했어요. 또 순서 밟으면 돈 안 갚았다. 토지만을 경매 또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탈했다. 결과적으로는 왼쪽 사례하고 비스무리하지만 이 경우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건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이 경우도 법정이사 성립되면은 철거 청구 못한다 그 말이야. 그 철거 청구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낙찰 대금이 다운이 될 거라고 말이야. 물론 이 경우에도 법정이사 성립되면 얘한테 땅세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낙찰 대금은 사정없이 다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최초 나대지 상태로 저당권을 설정받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로 담보가치 파악하고 1억 정도 빌려줬다 이리 될 건데 예상치 못하게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고 법정에서 성립이 돼서 철거 청구 못하면 얘는 토지의 낙찰지금 떨어지고 그러면 이 매각된 가지고 얘는 채권에서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자 개입 박살난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법정에서 성립이 안 돼야 되고 역으로 왼쪽 사례처럼 이미 건물이 서 있으면 얘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야. 얘가 이 상태에서 토지에 예컨대 저당권 설정에다 돈 빌려달라. 그러면 건물이 있으니까 나중에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러면 철거 못 시킨다. 그러면 토지 낙찰 떨어진다. 돈 조금 빌려주자
빌려주지 말자 미리 대비를 하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여기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 경우는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된다. 대신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경우는 이제 나중에 건물이 축조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낙찰 받고 얘가 철거 요구를 하면은 얘가 그 앞에 또 들어놓아야 식솔들 거느리고 같이 땅에 파묻어버라고. 이거 철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게. 더 나아가서 성성이 있는 건물 철거하는 것도 사회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고 따라서 이 경우에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낙찰도 용이하게 되고 이거 철거 문제 때문에 권리 분석해보면 이게 나오니까 토지 낙찰 발산 별로 없어요. 이 철거하는 게 힘드니까. 따라서 경매의 용이성을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자 이런 경우는 이 건물도 어차피 채무자 거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 당신이 원래는 토지 위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건물은 별개 동료 부동산과 저당권이 원래 안 미치죠. 이것만 경매가 되는데 이번만큼은 특이하게 이것도 애거니까 세트로 당신이 경매해보라고 말이야. 해서 이런 경우 나대지 위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중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는 366조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철거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저당권자에게 365조에서 세트로 경매하라. 일괄경매 처분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이 두 개를 세트로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켜준다고 말이야. 그러면 건물까지 필요한 사람이 세트로 낙찰받으면 철거할 일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이득이고 경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니까 얘도 채권 회수 빨리 하고 이것만 경매하면 쉽게 낙찰이 안 돼요. 더 나가서 얘한테도 이득이고 요게 철거 들어간 것보다 세트로 경매 들어가면 얘도 한 푼이라도 건지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이득이 된 것이 365조 일괄경매 청구권. 그럼 일괄경매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요건에서 방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 위에 세트로 경매 들어가냐 채무자 거니까. 그러면 그 반대 경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가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일괄경매 못 하겠죠. 제3자 소유니까. 또는 아예 마지막 사례 이런 경우 여기 지금 나대지고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 건물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토지가 내 거니까 제3자 병이 양도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 빌려주어서 재산권이나 전세권 취득 이런 애들은 토지 위에 먼저 저당권이 성립하고 후순위로 각종 권리 취득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세트로 묶어서 제3 취득자라고 불러요. 요즘에 옛날에 이제 요 두 군데에서 집중 시험이 나와서 366조 65조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여기 제3 취득자 관련된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옛날과 달리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여기 제3 취득자는 글자가 들어 후순위 권리자니까 얘가 돈 갚아버렸던가 또는 안 갚더라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보존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안 갚았다. 경매 들어가서 낙찰이 된 순간에 이제 박살난다고 말이야.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후순위니까 싸그리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얘네들이 토지를 바라만 보기 위해서 매입하고 빌린 건 아니니까 이런 제3취득자가 건물 지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사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손쉽게는 판단해야 돼. 1. 360조 법정에서 갖고 물 건너갔다. 왜 물 건너갔어요?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2. 365조 물 건너갔다. 왜? 건물 얘가 아니니까. 이게 순식간에 판단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 경우는 366조 65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가 변제 안 하면 얘는 토지만을 경매해야죠. 낙찰되면 후순위 제3층가 치던 권리 싸그리 없어지고 얘네들이 돈 들여 지은 건물 뭐하고 철거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얘가 2중 3조로 개박살이 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저당권 실행을 막아야 된다고. 막는 방법은 돈 갚으면 돼. 그 얘가 돈을 안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라도 뭐 해야지? 대입 변제해야죠. 그래 마지막 나온 것이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라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따라서
여기 366조 핵심 요건 저당권 설정에 건물이 있을 것. 여기 365조. 따라서 나대주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고 나중에 건물이 죽게 되면 법정이상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365조에서 A한테 일괄 저당권 인정이 되고 여기 순서를 딱 잡고 핵심 요건을 정리 꼭 해야 된다. 그 다음 이 줄거리 염두에 두고 여기다 살을 붙이셔야 돼. 이 줄거리가 흔들려 버리면 여기 지역적인 거 공부 백내려면 아무 필요 없다고. 이게 이해하셨다 최고. 엄마 쉬었다.